C'est une insulte. Prétendons qu'il n'y avait pas de contrat. Je retourne en France tout de suite. Tiens bon, Monsieur le Président, il y a un malentendu. 지금 제정신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당장 나가요, 할머니. 화를 내는 프랑스 회장과 허름한 차림을 한 가정부가 불어를 유창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실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서울 청담동 최 회장 저택,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64살의 박영숙 씨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따끔한 세제물이 갈라진 손등을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며느리뻘 되는 서미나 실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서 실장은 설거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녀를 무식하다고 비꼬았습니다. 30대 초반의 서 실장은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 코웃음을 치며 접시에 물때가 남았다고 안경 쓸 돈도 없겠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저택 주방 한편에는 직원 휴게실이라고 이름 붙은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영숙 씨는 5년째 좁은 침대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창문도 없는 그 방에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여름이면 찜통처럼 덥고 겨울이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하였습니다. 손녀 지수의 대학 등록금이 아직 2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참아야 하였습니다. 이 집 월급 250만 원이면 2달만 더 버티면 되었습니다. 서 실장은 촌스러운 아줌마까지 쓰게 되다니 한심하다며 중얼거리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굽 높은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청담동의 화려한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급 수입차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잘 가꾸어진 가로수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주름투성이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이 패인 눈가 주름, 그리고 평생의 고단함이 새겨진 굽은 어깨가 보였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40년 전 이 손이 파리의 고서점에서 플로베르와 보들레르를 넘기던 손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였습니다. 딸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 등록금을 언제쯤 보낼 수 있느냐는 물음에 영숙 씨는 다음 달 말에는 보내겠다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미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시키면서 살림하는 게 죄송하다고 지수가 장학금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하였습니다. 영숙 씨는 걱정 말라며 엄마는 괜찮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자존심을 삼키며 오직 가족을 위해 버티는 하루였습니다. 1983년 가을, 프랑스 파리. 24살의 영숙은 소피라는 프랑스식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유학생 소피는 소르본 대학 불문학과의 총명한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들은 그녀의 유창한 불어와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에 감탄하였습니다. 르페브르 교수는 안경 너머로 미소 지으며
그녀의 프루스트 논문이 프랑스 학생들보다 훌륭하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소피는 강의실에서 손을 들어 발표할 때면 자신감이 넘쳤고 동급생들은 그녀의 해박한 지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소피는 매일 오후면 생강 헌책방 거리를 배회하였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책들이 쌓인 좌판들 사이를 거닐며 그녀는 행복하였습니다. 책 냄새와 커피 향기,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샹송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훗날 운명이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젊은 프랑스 청년 앙리였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 출신으로 책을 사랑하는 낭만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밤색 머리카락에 깊은 눈동자를 가진 그는 수줍게 웃으며 낡은 보들레르 시집을 건네며 소피가 읽으면 더 빛날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토요일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서 만나 문학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생강을 따라 걸으며 보들레르의 시를 암송하고 카페에 앉아 플로베르의 문장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앙리는 자신의 가문이 명품 사업을 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소피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학벌이나 재산이 아니라 문학을 사랑하는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파리의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겨울, 아버지의 사업부도 소식이 서울에서 날아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는 울먹이며 학비를 더 이상 보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쳤고 어머니는 쓰러져 입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4살 소피의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을 울었습니다. 하숙방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생미셸 분수대 앞에서의 마지막 이별이 있었습니다. 소피는 앙리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앙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학비를 대주겠다고 하였지만 소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진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서 있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청담동 저택 창고 같은 방에서 영숙은 낡은 가방 속 보들레르 시집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앙리가 준 그 책이었습니다. 노란 종이 사이로 젊은 날의 추억이 스며나왔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앙리의 손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소피에게. 영숙은 책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꿈 많던 소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되뇌었습니다. 귀국 후 영숙의 인생은 가파른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그녀는 학업을 포기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불어 실력 덕분에 처음에는 대우가 나쁘지 않았지만 30대에 결혼하고 딸 지은을 낳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 민철은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사업 수완이 없었습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였는데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하나둘 거래처가 끊어졌습니다. 민철이 쓰러진 것은 지은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는 6개월을 병원에서 버티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병원비와 인쇄소 빚, 그리고 대학생 딸뿐이었습니다.
영숙은 50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옮겼지만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은 여자에게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력서에 소르본 대학 불문학과 중퇴라고 적어도 면접관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실 수 있는데요? 프랑스어요. 요즘 누가 프랑스어를 써요? 라며 비웃었습니다. 영숙은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였습니다. 결국 그녀가 찾은 일은 가정부였습니다. 52살에 처음 남의 집 부엌에 섰을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였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정당한 노동이다.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다. 라고. 처음 몇 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최 회장 저택에 오게 된 것은 딸 지은의 남편, 사위 때문이었습니다. 사위는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고 도망쳤습니다. 딸은 어린 손녀 지수를 안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딸과 손녀를 먹여 살려야 하였습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였습니다. 최 회장 저택은 월급이 좋았습니다. 250만 원이었습니다. 대신 주 6일 근무에 저택에 상주해야 하였습니다. 영숙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손녀 지수가 대학에 갈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였습니다. 서 실장의 모욕을 참았고 창고 같은 방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손녀 지수가 불문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영숙은 밤새 울었습니다.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손녀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만은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아이만은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영숙이 이 모욕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통역이 못 온다는 소식에 최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습니다. 오늘은 태상그룹의 운명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메종 듀퐁과의 파트너십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태상그룹은 아시아 명품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이 계약을 위해 2년간 공을 들였습니다. 프랑스에 수십 번 오갔고 중간 브로커에게 수억 원을 썼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였습니다. 단 하나 오늘 통역이 빠진 것만 빼면 말입니다. 비서 김 과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하였습니다. 통역 최 선생님이 강남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다른 통역을 찾아봤지만 고급 프랑스어가 가능하고 비즈니스 통역 경험이 있는 사람을 당장 구하기는 불가능하였습니다. 최 회장은 책상을 탁 치며 앙리 듀퐁 회장이 1시간 후에 도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앙리 듀퐁은 메종 듀퐁의 회장이자 프랑스 명품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직 프랑스어로만 비즈니스를 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고집은 프랑스 문화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150년 전통의 명품 가문을 이끄는 그에게 영어로 협상하자는 것은 모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 실장이 자신만만하게 나서며 번역 앱으로라도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영어는 유창하였지만
프랑스어는 한마디도 못하였습니다. 봉주르와 메르시 정도가 그녀가 아는 프랑스어의 전부였습니다. 1시간 후 검은 벤츠 한 대가 저택 정문에 멈춰 섰습니다. 뒤이어 경호 차량 2대가 따라왔습니다. 70대 중반의 백발 신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앙리 뒤퐁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색 넥타이를 맨 우아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구두는 수제 가죽이었고 손목에는 골동품 같은 시계가 빛났습니다. 그의 거동 하나하나에는 수백 년 귀족 가문의 품위가 묻어났습니다. 뒤따르는 직원들도 모두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도 영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앙리 회장이 불어로 인사하였습니다. 최 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악수를 청하였지만 앙리 회장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통역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서 실장이 휴대폰을 꺼내들며 번역 앱을 켰습니다. 기계음 같은 번역기 목소리가 어색한 불어를 내뱉었습니다. 문법도 틀렸고 발음은 더욱 엉망이었습니다. 앙리 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의 눈빛에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였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첫 인사부터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앙리 뒤퐁 회장이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프랑스 본사에서는 태산그룹이 진지한 파트너라고 하였는데 제대로 된 통역 하나 준비하지 못하는 회사와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였고 수행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화난 회장을 본 적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 실장이 번역 앱을 계속 들이대며 애써 웃었지만 앱은 그의 말을 엉터리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모욕을 선물로 돌아가겠다를 더 있겠다로 번역하는 바람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앙리 회장은 이건 모욕이라며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2년간의 노력, 수십억 원의 투자, 그리고 회사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쟁반을 들고 서 있던 박영숙 씨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조용히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쟁반 위에는 프랑스식으로 우려낸 홍차와 마들렌 과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 실장은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드냐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방해하지 말라며 영숙 씨의 팔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아줌마가 미쳤느냐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서 실장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앙리 회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하였습니다. 마치 40년 전 소르본 강의실로 걸어 들어가던 젊은 유학생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창하고 우아한 프랑스어가 영숙 씨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오해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생강의 물결처럼 부드럽고 파리살롱의 향기가 담긴 진짜 프랑스어였습니다. 르와 르의 구분, 비음의 섬세함, 그리고
문장 끝에 우아한 억양까지 완벽하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앙리 회장은 돌아서려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는 영숙 씨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낡은 앞치마를 두른 동양인 여성이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것인지 의아해하였습니다. 최 회장과 서 실장,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앙리 뒤퐁 회장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기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불어를 하다니 라고 그가 말하였습니다. 그는 영숙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64살 여인이었습니다. 갈라진 손, 희끗한 머리카락, 굽은 어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프랑스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였습니다. 마치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처럼, 아니 그보다 더 품이 있고 정확하였습니다. 요즘 젊은 프랑스인들도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고 앙리 회장은 생각하였습니다. 영숙 씨는 불어로 대답하였습니다. 자신은 오래전 파리에서 공부하였으며 회장님께서 진심으로 앙리 선생님을 모시고 싶어 하시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준비가 부족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였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앙리 회장은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호기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녀의 억양과 발음이 마치 1970년대 소르본의 학생 같다며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시절 프랑스어에는 특유의 품격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들을 수 없는 억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불문학과에 1982년부터 1984년까지 다녔다고 하였습니다. 최 회장은 입을 딱 벌렸고 서 실장은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소르본이라고, 불문학과라고, 저 식모 아줌마가 라며 서 실장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5년간 무식하다고, 촌스럽다고 무시하였던 그 아줌마가 소르본 출신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앙리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도 그 시절 파리에 있었으며 가족 사업 때문에 자주 라틴 지구에 갔었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생강변 헌책방 리브레리 셰익스피어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곳은 영어 서적 전문이었지만 뒤편에 프랑스 문학 코너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영숙 씨의 가슴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책을 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뒤편 코너에서 보들레르를 찾았다고 하였습니다. 앙리 회장도 마찬가지였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흥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마드무아젤 소피가 아니냐고, 작은 체구에 긴 머리를 한 보들레르를 좋아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40년의 시간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 앙리였느냐고, 매종 뒤퐁에 그 뒤퐁 가문이 앙리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그토록 유명한 명품 가문의 후계자인 줄 말입니다. 앙리 회장은 그녀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피를 4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앙리 회장과 영숙 씨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 회장과 서 실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갑자기 외국에 떨어진 사람들처럼 그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통역도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프랑스어로 오래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40년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였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다고 하였습니다. 학비를 낼 수 없어서 급히 귀국해야 하였으며 편지를 쓰려고 하였지만 부끄러웠다고 하였습니다. 가난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가 두려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귀국해서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었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생존이 전부였다고 하였습니다. 파리에서의 그 시절은 꿈 같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잊으려고 애썼다고 말하였습니다. 앙리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싫었다고 하였습니다. 앙리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피는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의 영혼, 문학에 대한 열정이 자신을 매료시켰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수년간 한국 대사관에까지 연락하며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이라는 이름은 한국에 너무 많았고 그녀의 주소도 전화번호도 알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다른 나라에서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앙리 회장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 침묵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 이별의 아픔, 그리고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인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 실장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시는 거냐며 통역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습니다.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한국어로 설명하였습니다. 앙리 선생님과 자신은 오래전 파리에서 알던 사이였으며 지금 추억을 나누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서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앙리 회장이 영숙 씨를 보며 말하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싶으며 그녀가 통역을 맡아주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로 비즈니스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최 회장이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님, 부디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숙 씨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등이 펴졌습니다. 협상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완벽하게 통역하였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뉘앙스, 비즈니스의 맥락, 감정의 온도까지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프랑스 특유의 완곡한 표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중, 그리고 협상의 미묘한 밀당까지 모두 담아냈습니다. 40년 전 파리에서 배운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해 잠자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앙리 회장이 불어로 말하였습니다. 매종 뒤퐁은 단순한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150년 전통의 장인 정신을 지키는 하우스라고 하였습니다. 태산그룹과의 파트너십도 그런 정신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영숙 씨는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앙리 선생님께서는 매종 뒤퐁의 철학이 단순한 상업적 이익을 넘어선다고 하시며 150년간 이어온 장인의 혼이 계약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고 전하였습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무게와 자부심까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씀을 잘 알겠다고, 태산그룹도 품질과 전통을 중시한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앙리 회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산그룹의 진정한 품격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인지, 비싼 인테리어인지, 아니면 영숙 씨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진짜 가치인지를 물었습니다. 당신네 회사는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부엌에서 설거지나 시키고 있지 않느냐고, 그게 당신들의 품격이냐고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질문을 어떻게 통역해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자신을 무시하였던 이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하는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있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통역사는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40년 전 배운 직업윤리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 실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최 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앙리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며 솔직히 오늘 처음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5년간 일하신 박 여사님이 이런 분이신 줄 몰랐다며 부끄럽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앙리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업의 품격은 CEO의 학벌이나 명품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기업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이 이 여사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것이 태산그룹의 진짜 품격이라고 하였습니다. 협상이 잠시 쉬는 시간, 서 실장이 영숙 씨를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굴욕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날카롭게 두드렸습니다. 서 실장이 날카롭게 속삭였습니다. 프랑스어 좀 한다고 설치는 거냐며, 아버님 앞에서 자신을 망신 주려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고나 있느냐며 소리쳤습니다. 영숙 씨는 차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자신은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며 회사를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서 실장이 비웃었습니다. 아줌마 주제에 회사를 위한다고 하느냐며, 그동안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나오느냐고 말하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숙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무식한 아줌마, 냄새나는 늙은이, 걸레질이나 해. 이게 친절이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5년간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창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남은 음식을 먹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매일 듣는 건 모욕과 비아냥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서 실장은 당황하였지만 곧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뭐 어떠냐며 사실이 아니냐고 말하였습니다. 아줌마는 청소나 하는 사람이고 자신은 이 집안의 실세라며 신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며 말하였습니다. 영숙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실장님은 아직 젊어서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신분이란 건 생각보다 쉽게 바뀐다고 말하였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소르본에서 공부하던 유학생이었고 파리 사교계에도 출입하였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도 한 번으로 모든 게 무너졌다고 하였습니다. 실장님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 실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옛날 얘기해봤자 뭐하냐며 지금은 그냥 식모일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며 자신은 지금 식모이고 부끄러울 것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당한 노동으로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왜 부끄럽겠느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모라고 해서 무시받아도 되는 건 아니라며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서 실장이 팔짱을 끼며 말이 안 통한다고 투덜댔습니다. 오늘 계약 끝나면 당장 나가라며 아줌마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영숙 씨는 담담하게 알겠다고 대답하고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펴졌고 고개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앙리 회장은 최종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태산그룹과 계약하고 싶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불어로 말하였습니다. 영숙 씨가 통역하려는 순간 그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하였습니다. 이번엔 직접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앙리 회장이 서툰 한국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매종 뒤퐁 한국 지부의 문화 고문이 되어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최 회장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앙리 회장이 다시 불어로 말하였고 영숙 씨가 통역하였습니다. 앙리 선생님께서는 프랑스 본사와 한국 시장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연봉은 1억 원이었습니다. 정식 직원이었습니다. 사무실도 제공되었습니다. 앙리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박 여사님이 승낙하시면 태산그룹과 계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이 회사의 진정한 자산임을 이제 알았으니까라고 말하였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제발 수락해달라며 회사를 위해서라도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앙리 회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냐고 하였습니다. 자격이 충분한데 1억이 적다면 더 드릴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영숙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생존을 위해 제 꿈을 접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앙리 회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였습니다. 구청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프랑스 동화를 읽어주는 거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가슴이 뛰는 일이라며 영숙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자신도 다시 젊어지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손녀 지수가 있는데 22살에 불문학을 전공하는 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여름방학에 파리 인턴십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못 이룬 꿈을 그 아이가 이어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앙리 회장이 벌떡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는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며 물론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녀의 손녀에게 자신이 받은 감동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전액 장학금과 파리 본사 인턴십, 그리고 원한다면 유학 비용까지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지기 전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영숙 씨 앞으로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서 실장은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아버님이 식모 앞에서 허리를 숙이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박 여사님, 5년간 정말 죄송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아니 설령 대단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뿐인데 저희가 너무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회장님, 고개를 드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속죄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회장님이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매종 귀퐁 제안을 거절하신 건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건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최 회장은 비서 김 과장에게 눈짓하였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수표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5년간 당신께 드렸어야 할 월급의 차액입니다. 라고 최 회장이 말하였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월 250만 원을 받았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3억 원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논현동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신과 따님, 손녀분이 함께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영숙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당연한 대가입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앙리 회장이 프랑스어로 거들었습니다. 소피, 받으세요.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셨으니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받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간 참아왔던 서름이 40년간 묻어두었던 한이 그 눈물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잘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마지막 서명이 떨어졌습니다. 태상그룹과 매종 귀퐁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이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사람들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조용히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축하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주인공이었지만 그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앙리 회장이 떠나기 전 서 실장을 불러 불어로 한마디 하였습니다. 영숙 씨가 통역하였습니다. 비즈니스의 기본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학벌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젊을 때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서 실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앙리 회장은 영숙 씨의 손등에 정중히 키스하며 불어로 속삭였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생강을 건너며 시를 읊던 그 영혼이 아직도 빛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전 헤어질 때 그가 준 보들레르 시집을 아직도 가방에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앙리 회장도 미소 지으며 그녀가 준 한국 전통 부채를 아직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재 벽에 걸어두었다고 하였습니다. 볼 때마다 생강변의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였습니다. 둘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던 거라며 단지 40년이라는 우회로를 돌았을 뿐이라고 앙리 회장이 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으니 이번에는 연락을 끊지 맙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파리에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그 헌책방 아직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 씨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5년간 입었던 그 낡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곧게 개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자신의 인생의 일부였으니까요. 문 앞에서 최 회장과 서 실장이 배웅하였습니다. 서 실장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죄송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장님도 언젠가 좋은 사람이 되실 거예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 씨와 딸 지은, 손녀 지수는 논현동의 새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 각자의 방, 그리고 책을 놓을 수 있는 서재까지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서재 한쪽에 오래된 보들레르 시집을 꽂아두었습니다. 그 옆에는 앙리 회장이 보내온 새 시집들이 놓였습니다. 파리에서 공수한 초판본들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준 3억 원으로 영숙 씨는 먼저 딸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손녀 지수의 남은 학비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저축하였습니다. 이제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 문화센터에서 10명의 아이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들 앞에 앉아 프랑스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며 직접 프랑스어로 읽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프랑스어 진짜 멋있어요. 라고 한 아이가 말하였습니다. 저도 프랑스어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영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배우렴. 세상에는 아름다운 언어가 많단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남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시받던 식모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박영숙, 아니 소피였습니다. 40년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여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 지수 손에는 프랑스에서 온 편지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매종 뒷봉에서 장학금 편지가 왔다며 기뻐하였습니다. 여름에 파리 본사에서 인턴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숙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뤄다오. 라며 파리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생강변을 걸을 때 할머니 생각해줘. 라고 하였습니다. 영숙 씨는 가방에서 낡은 보들레르 시집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앙리가 써준 헌사가 첫 페이지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소피에게. 그녀는 책을 가슴에 안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였습니다. 강남구 문화센터 강당에는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프랑스어 입문 강좌 개강식이었습니다. 강사는 박영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문화센터의 인기 강사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 읽기 수업과 어르신들을 위한 프랑스어 강좌 2가지를 모두 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은 64세 새 인생을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피어나지 못한 꿈들이 있으며 프랑스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청중석 맨 앞에는 최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 서 실장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숙 씨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좌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영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신도 70인데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숙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라며 자신은 64세 시작하였는데 70은 늦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신 안에도 분명 피어나지 못한 꿈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꿈을 피워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문화센터 게시판에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영숙 선생의 파리 문학기행 -3월 출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5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파리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생강변 헌책방 투어, 노트르담 대성당, 소르본 대학 캠퍼스 방문이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직접 기획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 씨는 생강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돌아갈 파리였습니다. 이번엔 도망가는 유학생이 아니라 당당한 여행 가이드로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손녀 지수는 이미 파리에 가 있었습니다. 매종 뒤퐁 인턴십을 시작하였고 주말이면 생강변을 산책한다고 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하였던 그 헌책방에 갔어요.
할머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앙리 회장의 메시지였습니다. 불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소피, 파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수 양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닮아 총명하고 열정적이군요. 당신이 오시면 함께 생강변을 걷고 싶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60, 70, 80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여전히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시들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박영숙, 아니 소피는 오늘도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막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64살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이든 70이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피어나지 못한 재능과 꿈이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숨어있던 빛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지금부터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요.